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는 진짜 인프라와 에너지의 시대가 왔구나. 중동 전쟁도 결국은 에너지 전쟁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뭐 AI도 뭐 사실상 그렇죠.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챗 GPT 같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AI에서 이제는 정말로 산업형 AI 시대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그 전슬왕이 그랬나요? 뭐 그 AI 그거는 뭐 모델 뭐 파라미터 경쟁이 아니고 그 안정적인 전기 공급 경쟁이다 뭐 향후는 그렇게 그러면 그런 지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산업용 로봇, 뭐 가정용 로봇 이런 AI들은 24시간 상시 구동하고 안정적으로 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휴대폰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컨텐츠형처럼 뭐 파라미터를 뭘로 써서 뭐가 빨리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항상 공급되는 정말 우리의 전기나 공기처럼 이제 AI가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지금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게 정말 에너지가 없으면 AI의 발전도 이제 발목을 잡게 될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직접 책임을 져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납부자 보호서야 그거 얘기 들으셨죠? 납부자. 그러니까 저기 뭐 기존에 그 사실은 전기라고 하는 건 국가가 제공하는 걸 제가 쓰고 요금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AI 기업들은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다 산업용 전기라 그래서 약간 싸게 예전에는 싸게 공급받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공급받는 거지 이거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자기가 하라는 거죠. 네, 자기가 송배전을 다 해서 하라는 거죠. 네 필요한 건.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대규모 기업들, 뭐 메타, 구글 이런 데들이 이제 너네가 납부자, 그러니까 세금 납부자를 보호하는 서약서를 써라. 근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망을 스스로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반 그 국민들의 전기세가 오를 수 있으니 스스로 전력 공급책을 세우고 송배선망도 스스로 고치고 그러면은 그게 다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저기 뭐야 대차제표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네요. 자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차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차입을 해서 이제 그게 대차제표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존에는 사실상 이 AI 기업도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약간 뭐 하나 구축하고 난 다음에 요금 받아서 많이 하고 해서 되게 그 과금형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그 저기 투자가 필요하고 또 좀 약간 또 칩도 금방 또 바꿔줘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졌다고 그래갖고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매년 한 번씩 좀 빠른 칩으로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게 여러 가지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말한 금리는 오를 건데 이제 차입은 해서 납부자 보호는 해줘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언제 매출로 나올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처럼 원래 빅테크들은 이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주 큰 마진을 냈죠. 왜냐하면 스케일업이 되게 쉬우니까요. 투자를 하지 않고도 뭐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팔아서 쉽게 좀 이렇게 에셋을 가지지 않고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이런 납부자 보호서약이나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인한 차입 때문에 더 이상 테크 기업이 아니라 약간은 테크 플러스 유틸리티 기업처럼 이제 구조가 완전히 무슨 에너지 그 뭐 시구라는 업체 같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그렇죠. 자본을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에셋 헤비한 회사들로 메타나 알파벳도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본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니까 자본효율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칩의 순환기 주기는 짧기 때문에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그 그림자 전략망이라 그러죠. 섀도우 그리드라 그래서 그런 것도 구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력발전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의사결정도 느리고 규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뭐 파이프라인도 연결하고 말씀하신 뭐 SMR의 구매 계약 같은 것도 맺고 배전망, 송배전망도 스스로 구축하고 이제 정말 무슨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정말 유틸리티 회사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 저는 이제 그 약간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지정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레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우려되는 그 상황에 들어왔다. 그렇게 조금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저는 이게 그 지정학적 위험인 그 리스크가 금방 해소가 된다 한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던 유가라든가 뭐 유가를 비롯한 뭐 다른 많은 그 원자재나 이렇게 그 파급되는 그 석유화학 물질로다가 파급되는 다른 공산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제자리에 잡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많은 그 저희 나라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유가는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온다고 뭐 그럴 정도로 이게 그 한 번 올라간 물가는 그렇게 쉽게 원자리로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그 과정에서도 인플레라는 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플레를 감안하면 사실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썩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뭐 오랫동안 채권 투자를 하셨으니까 이 채권은 인플레이션 이 레짐인 상황에서는 안 좋죠. 뭐. 안 좋은 거잖아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 예. 예. 채권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런 유가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혹은 뭐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 띠민 시장에서는 주식도 안 좋고 사실 채권도 안 좋잖아요. 두 개가 다 같이 빠지는 그렇죠. 그런 양의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와중에도 저는 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한국이 AI 테마에서 강점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중동발 위기가 있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또 수출 기업들 실적은 좋아지는 면이 있는 또 약간의 그 상쇄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AI 병목을 해결하는 정말 다양한 공급망의 기업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없다. 예. 그리고 저 뭐 항상 하는 얘기죠. 컨텐츠와 인프라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두 개가 있다. 미국과 한국. 예. 그러니까 반도체와 K-팝이 같이 있는 그런 주식시장도 우리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어떤 코리안 프라이드는 여전히 이제 BTS가 이제 광화문에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변호사님이기도 하고 또 이 금융전문가단 이게 나탈리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한번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책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변호사님으로서 미국에서 소송 변호사를 하시면서 과거에는 한국 기업의 피고인석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기업을 대변하는 원고석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하면서 개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문장이 지금도 기억에 오래 남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제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주로 했는데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이제 특허, 반도체나 이런 기술의 특허와 그다음에 저작권, 뭐 게임, 영화, 음악 이런 저작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인프라, 반도체와 K-팝 컨텐츠를 같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원고라는 건 피고는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남의 거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제일 유명했던 소송은 이제 삼성 애플 소송.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삼성이 베꼈다. 그거는 삼성이 피고였고요. 이제 계속 뭐 자동차도 옛날에 일본 자동차를 한국 자동차가 베꼈다. 그래서 다 피고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맡았던 많은 소송들이 뭐 예를 들면 중국 반도체 회사가 삼성의 기술을 베껴서 시작된 소송, 삼성이 원고인 소송. 그리고 K-팝 혹은 게임도 이제 한국이 리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한국 게임이 출시되면 중국 게임 회사나 유럽 게임 회사가 베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훔치는 나라에서 지키는 나라로 예, 변화가 되었다. 그게 그 앞으로 코스피만의 그 어떻게 보면 저기 동기부여가 돼서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게 거 아닌가요? 법률과 금융이 아주 다른 분야지만 저는 그 둘을 다 한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앉아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좌우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런 AI 시대에 창의력과 개발력, 발전을 할 수 있는 힘이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미국의 법정 안에서 증명이 된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중동발 위기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충격이지만 단기적인 조정을 이미 적절한 시기에 저는 오히려 줬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정말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갔으면 좀 불안했을 수도 굉장히 불안하고 거기서 폭락을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추락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 왔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법정에서 느꼈던 일종의 뭐 코리안 프라이드 그거의 원인과 배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 중에 어떤 얘기도 한국의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냥 매크로적인 많은 외부 폭풍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 코어는 굉장히 견고하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올 거거든요. 기술의 개발은 항상 과열과 붕괴, 재편 그리고 안정의 사이클을 타는데 이 붕괴와 재편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한국이 살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왔다. 그리고 이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그런 반도체, 전력 인프라, 냉각, 부품, 테스트 이런 기업군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동발 위기가 그 AI 예상한 것처럼 적당히 테이퍼링 된다면은 다시 외국인 매수는 시작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말 저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서학 개미 분들이 이제 돌아와 주신다면 상승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혹시 빼먹은 거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를 찾아갖고 조금 더 하실 게 있으면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을 하면서 AI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어떤 정밀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 뭐 그런 그 기술을 써서 근데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기업이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이제 썼던 AI 회사는 엔트로픽이에요. 엔트로픽이 이제 국방부를 도와서 그 전쟁에서 어떤 타격을 할 그 대상을 선별하고 요격하는데 큰 역할을 엔트로픽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에서는 엔트로픽과 오픈 챗 GPT는 좀 느낌이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돈만 생각하는 데인가요? 맞아요. 거기가 샘 알트만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에 반발해서 AI 세이프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엔트로픽이에요. 다레오 아모데이. 그렇죠. 근데 엔트로픽이 국방부를 도와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좀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참 이것도 아까 원전 같은 거예요. 또 돈 준다니까 얘네들도 하는구나. 그래서 엔트로픽에서는 원칙을 2가지를 세웠어요. 우리는 AI를 전쟁의 2가지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1번 민간인 사찰 그리고 2번 그다음에 대량 학살. 완전 자동화가 된 대량 학살 이 2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세워서 전쟁에 나갔는데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외주를 줬으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래서 많은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엔트로픽이 결국에는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그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국가의 중대한 위험 세력으로 분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중국이나 적대 국가에 하는 발언인데 너네는 이제 적성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정부랑도 일하지 마라. 연방 정부랑 앞으로 프로젝트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날 이제 샘 알트만과 계약을 했죠. 참 또 이제 그걸 보고 역시 또 알트만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어떤 테이크어웨이가 있는데 하나는 과연 AI를 전쟁에 사용할 때 그 주도권이 정부가 가져야 되는 것이냐, 민간 기업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돈을 내고 쓰면서 할 때 어느 정도 공급하는 사람이 그걸 뭐 규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도 사실 엔트로피의 다리오 아모데이 이분이 두 가지의 굉장히 장편의 기업 CEO로서 에세이를 냈어요. 저 읽어봤는데 처음 에세이는 AI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걸 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면서 뭐를 했냐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AI의 그거로 컨스티튜셔널 헌법적 AI, 컨스티튜셔널 AI를 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AI는 이러이러한 거에 쓰지 못한다라는 헌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번에 국방부 압력에도 그거는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한 CEO다 그래갖고 최근에 엔트로피 관련되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엔트로피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트만이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는 심지어는 오픈 AI조차도 엔트로피 편을 공식적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국방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뒤에서 이제 백스텝을 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AI 인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엔트로픽이 국방부랑 그렇게 날을 세운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S급 AI 인재들이 떠날 거라는 그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AI 인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위 이내로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챗 GPT 유료 사용자 수 미국 다음 2위, 기술에 대한 어댑테이션, 그다음에 산업군의 어떤 종류와 가능성 이런 게 다 되게 긍정적인데 딱 아주 하위권 평가를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AI 인재풀이 적고 국내에 두 번째가 스타트업이 엑싯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근데 첫 번째가 이제 AI 인재라는 점이 굉장히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엔트로픽도 그런 소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포기하면 그 사람들을 잃는데 그게 국방부나 연방 정부의 계약 전체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막 몇천만 불씩 받는 그런 데고 제가 알기로는 오픈 AI가 그 엔트로픽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자마자 오픈 AI에서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엔지니어들 중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자기의 소신과 원칙에 어긋나면 정말 그걸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아마도 그런 정부의 압박보다는 그 인재를 리테인하는데 그 카드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되게 재밌는 거지만 많이 생각할 게 많아서 나중에 그 문제와 관련돼 갖고도 한번 모시고 그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탈리 허 실리콘밸리의 금융 법률 전문가 과거에 채권 트레이딩도 하셨지만 지금은 현업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나탈리 허 미국에서 오셨는데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오셔갖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고 어떤 투자나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그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코스피 1만 새로운 부의 법칙 2026년 한국의 투자의 저자 나탈리 허님과 그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